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심소 심리 미스터리 소설 연작. 그 증상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제1부. 김현증이라는 이름의 미궁. 점심시간이 끝난 오후의 교실은 특유의 나른함과 소란스러움이 뒤섞인 기묘한 공기로 채워져 있었다. 창가 쪽으로 들어오는 늦은 봄 햇살이 눈을 부시게 했다. 복도 쪽 문에서도 복잡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다소 부산한 듯 느껴지는 복도와 달리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의 교실은 마치 건기의 사파리와 같다. 아이들이 내뿜는 혼란스러운 에너지는 한가로운 미소로 흘려보낼 수 없는 긴장감을 자아내게 한다. 그 소란스러운 교실 뒤편 창가 구석자리에서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또래보다 유독 마르고 예민한 그는 책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작은 글자들을 따라가며 혼자만의 세계로 빠져들어 있었다. 친구들의 웃음과 장난, 복도에서 들리는 떠드는 소리는 그의 귓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앞자리 민수가 의자를 뒤로 돌리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지훈을 놀렸다. 지훈이, 너 혼자 뭐하냐? 또 이상한 상상하냐? 민수의 농담은 별 의도 없는 장난이었지만 그 순간 지훈의 얼굴은 뜨거워졌다. 갑작스럽게 교실의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쏠리는 느낌에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시선은 호기심과 비웃음이 뒤섞여 날카로운 화살처럼 느껴졌다. 숨이 점점 가빠졌다. 그는 무언가 대답하려 입을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야, 제 얼굴 또 빨개졌다. 완전 겁쟁이 아니야? 교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아이들의 웃음은 지훈의 귓속에서 날카로운 비명처럼 커져갔다. 순간 지훈의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 들더니 점차 손가락과 발가락 끝부터 무거운 돌처럼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의 시야는 터널처럼 좁아지면서 교실의 풍경이 서서히 회색으로 물들었다. 야, 쟤 표정 이상한데? 민수가 갑자기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이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지훈은 책상을 짚으려 애썼지만 그의 손은 힘없이 미끄러지며 책상을 스쳐 지나갔다. 몸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다. 지훈의 몸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옆으로 기울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아이들의 웃음은 순간 멈추었고 교실은 정적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바닥에 쓰러진 지훈의 입술 사이로 침인지 거품인지 알 수 없는 흰 액체가 조금씩 흘러나오며 바닥에 떨어졌다. 지훈의 두 발과 두 다리는 비틀린 형태로 경직돼 있었고 얼굴은 놀랍도록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가워 보였다. 교실에 있던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다. 선생님, 지훈이가 쓰러졌어요. 아이들은 당황과 혼란 속에서 서로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교실의 공기는 공포로 가득 차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다. 복도를 급히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문을 박차고 들어온 선생님이 소리쳤다. 모두 자리에서 물러서! 교실의 오후는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바닥에 힘없이 누워있는 지훈의 창백한 얼굴 위로 창가의 밝은 햇살만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차갑게 비쳐 들어오고 있었다. 지훈이 눈을 떴을 때 그는 구급대원의 급박한 움직임 속에서 앰뷸런스 안에 누워 있었다. 앰뷸런스 내부의 차가운 공기와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환자 의식이 있어요. 혈압 측정하고 빠르게 수액 준비하세요. 지훈은 멍한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몸이 전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입술은 떨리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간호사가 급히 그의 팔에 바늘을 찔러 정맥 주사를 연결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지훈은 마치 기계의 부속품처럼
여러 검사실로 빠르게 옮겨졌다. CT 검사실의 차가운 금속 침대 위에서 그는 기계적인 소리와 함께 자신의 머릿속을 촬영하는 소리를 들으며 깊은 혼란과 두려움을 느꼈다. 지훈의 부모는 병원 복도에서 어쩔 줄 몰라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의료진은 짧은 단어와 손짓만으로 의사소통하며 빠르게 움직였고 지훈의 부모에게는 아무도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병원 복도에 서서 조바심을 느끼던 부모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묻고 싶었지만 의료진은 검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며 그들을 외면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신경과 전문의 오준혁 박사가 검사지를 들고 나타났다. 그의 표정은 당황과 의아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잠시 부모를 바라본 뒤 신중하게 말을 꺼냈다.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입니다. 뇌영상, 혈액검사, EEG 모두 정상입니다만 아이의 증상은 상당히 특이하네요. 오준혁 박사의 말은 부모의 불안을 더욱 깊게 했다. 그는 긴 한숨을 쉬고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혹시 최근에 아이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리적 충격을 받을 일이 있었습니까? 부모는 서로 당황한 듯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오 박사는 침묵했다. 그는 의료 지식의 한계와 자신의 경험을 맞닥뜨린 이 미스터리한 상황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이제 지훈의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응급 사례가 아니었다. 명확한 원인과 진단이 없는 이상한 증상과 부모의 걱정, 그리고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상황이 얽힌 미스터리의 시작이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신경과 교수 오준혁은 복잡한 표정으로 지훈의 검사 결과를 들여다보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CT, MRI, EEG 검사 결과가 깔끔히 놓여 있었지만 모든 결과지는 한결같이 정상이라는 결론만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답을 찾으려는 듯 검사지를 다시 훑어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교수님,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레지던트 김윤석이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오 교수는 검사지를 내려놓으며 짧고 무뚝뚝하게 답했다. 이건 신경과의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심리적인 문제일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서도 오 교수의 눈빛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는 평생 신경학적 진단만을 믿고 환자를 치료해왔기에 이처럼 명백한 신체 증상이 존재하지만 검사상으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선 항상 깊은 불편함을 느꼈다. 바로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정신과 이현우 박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이 박사는 오 교수를 보며 가볍게 인사했다. 오 교수님, 지훈 학생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오 교수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 교수는 서로를 마주보고 앉았고 공기는 금세 묘한 긴장으로 가득 찼다. 오 교수님, 제가 보기에 이번 사례는 단순히 신경학적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훈이의 부모님도 최근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내면의 갈등이나 지훈이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오 교수는 냉담한 목소리로 즉각 반박했다. 이 박사, 심리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증상은 결국 신경계에서 표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확한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건 가설에 불과하죠. 이 박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도 오 교수의 논리에 익숙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무언가 강하게 반박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오 교수님,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이라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학생은 정말로 심각한 발작을 일으켰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 교수는 이 박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다른 무언가라.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까? 이 박사는 그 말에 다시 한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매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과학은 가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의 검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 교수는 잠시 침묵한 뒤 약간 불편한 듯 말했다. 그래서 심리평가라도 하자는 겁니까? 네, 적어도 협진을 통해 지훈이의 상태를 좀 더 깊이 탐색해 보자는 것이죠. 오 교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이 박사는 지훈과의 상담을 시작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아, 쓰러지기 직전에 뭔가 특별히 신경 쓰였던 일이 있었니?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친구들이 농담 삼아 하는 말인데 제가 조금 이상하다고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왠지 신경이 쓰였어요. 이 박사는 주의 깊게 지훈의 말을 기록했다. 그는 이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아주 작은 단서를 포착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훈이는 자신이 이상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내면에서 어떤 반응을 했을까? 상담실 밖에서 오 교수는 지훈의 상담이 진행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의 영역 밖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이 몹시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의 진실이 어쩌면 자신이 평생 무시했던 영역에서 발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복도를 걸어가던 레지던트 김윤석이 오 교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교수님, 정말 심리적 문제로 이런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오 교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우리가 할 일은 객관적인 증거로 환자를 치료하는 거지. 환자의 마음속을 헤집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불확실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병원의 신경과 진료실 안에는 서늘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오준혁 교수는 자신의 책상 앞에 놓인 지훈의 MRI와 EEG 검사지를 번갈아 바라보며 미간을 좁혔다. 그는 혼자였다. 병원에서는 복잡한 사례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여러 과의 의사들과 간호사, 환자의 가족까지 한자리에 모여 회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것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모습이었다. 현실에서는 각자의 진료실에서 서로 다른 전문의들이 각자의 판단과 의견을 개별적으로 내릴 뿐이었다. 오 교수는 다시 한번 MRI 결과를 면밀히 살폈다. 깨끗했다. 환자의 상태가 심각했던 것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모든 검사에서 전혀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의심과 당혹감이 교차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명백히 발작이 있었고 신경각적 이상 증상이 나타났는데 왜 아무 흔적도 보이지 않는 거지? 그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그럴 때마다 늘 해왔던 대로 냉정하게 다시 자신의 신념과 경험을 떠올렸다. 뇌와 신경계의 문제라면 반드시 뭔가 명확한 근거가 드러나야 한다는 게 그의 굳은 믿음이었다. 그는 곧 전화기를 들어 정신건강의학과 이현호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로 다른 과의 전문의들은 통상 전화를 통해 간단히 의견을 교환할 뿐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면 직접 마주치는 일이 없었다. 이현우 박사님, 혹시 지훈 학생 심리검사 결과 나왔습니까? 저는 검사상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이 박사의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오 교수님, 심리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이가 상당히 예민하고 불안 수준이 좀 높은 것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불안이나 스트레스만으로 그런 심각한 발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 교수의 어조는 단호하고 냉정했다. 그는 마음 깊숙이 심리학적 설명 자체를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 이 박사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심리적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 몸의 이상 증상을 나타내는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내면에는 심리적 요인이라는 애매한 설명에 대한 짜증이 솟아났다. 그는 다시 냉정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이 환자의 증상을 설명할 확실한 신경학적 근거를 찾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추가적인 신경학적 검사하고 약물 치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 교수님, 이 약물 치료를 바로 진행하시는 게 옳을까요? 환자가 정확한 진단 없이 약물에 노출되는 건 이 박사님, 환자는 현재 명백히 발작을 보였고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명확한 진단이 없어도 일단 증상 완화를 위한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박사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긴장된 침묵이 이어졌다. 결국 이 박사가 먼저 낮게 말했다. 네, 일단 그렇게 하시죠. 전화는 짧게 끊어졌고 오 교수는 혼자 다시 검사지를 응시했다. 그 순간에도 그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이 믿고 있는 진단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며 자신을 설득했다. 내가 보는 게 현실이다. 내가 진단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건 더 이상 의학적 문제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을 억누르며 침착한 얼굴로 다시금 다음 환자의 검사지를 들었다. 병원의 시스템 안에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할 뿐이었다. 한편 이현우 박사는 통화를 마치고 홀로 진료실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지훈의 심리검사지를 다시 펼쳐보았다. 분명 수치상으로는 큰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숫자 뒤에 숨어있는 환자의 진짜 마음은 전혀 드러나지 않은 듯했다. 우린 뭘 놓치고 있는 거지? 아니면 내가 너무 신경학적 접근에 위축된 걸까? 그는 환자에 대한 심리 상담을 좀 더 깊게 진행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동시에 병원 내부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는 일에 대한 부담감이 그를 짓눌렀다. 이렇게 오 교수와 이 박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믿음과 한계 사이에서 미지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다. 같은 환자, 같은 문제를 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던지는 질문과 찾는 답은 완전히 달랐다. 그리고 지훈과 그의 부모는 여전히 병원의 진료실과 검사실 사이에서 오가는 동안 점점 더 깊은 혼란과 불안 속에 빠져들고 있었다. 지훈의 병실은 고요했다. 지훈은 창백한 얼굴로 병상에 누워 있었고 병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의료진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만이 병실의 침묵을 깨고 있었다. 신경과 전문의 오준혁 교수는 병실을 찾아와 지훈의 부모를 마주했다. 그의 손에는 여러 장의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다. 오 교수는 천천히 결과지를 펼쳤다. 모든 검사가 정상입니다. EEG, MRI, CT 모두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지훈 군의 증상은 명백히 심각한 발작이죠. 부모는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오 교수를 바라보았다. 아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검사가 정상이라면서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쓰러지는 겁니까? 오 교수는 잠시 침묵한 뒤 신중히 말을 골랐다. 의학에서는 이런 경우를 기면증으로 진단하는 것이 보통이죠. 정확한 원인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과 같은 뇌에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약물 치료를 진행하면서 증상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약물 치료요? 지훈의 어머니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신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네, 우선 각성제 계열의 약물과 신경 안정제를 병행해서 증상을 관리하겠습니다. 오 교수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부모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망설였지만 결국 의사의 권위를 믿기로 했다. 그 순간 오 교수의 마음속에도 깊은 혼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며칠 후
지우는 처방된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간은 효과가 있는 듯 보였다. 발작의 빈도가 줄었고 지훈의 상태도 표면적으로 안정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훈 본인은 몸이 점점 자신과 멀어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약물이 들어갈수록 그는 현실에서 점점 더 멀어졌고 자신이 누군지 점점 모호해졌다. 한편 이현우 박사는 지훈의 심리검사 결과를 반복적으로 살펴보며 혼란에 빠져 있었다. 검사 결과는 미묘하게 모호했다. 지훈은 분명 불안과 스트레스가 높았지만 임상적으로 명백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판단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는 없었다. 이 박사는 신경과 오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 교수님, 심리검사는 분명히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지만 병리적으로 확실한 진단을 내릴 정도는 아닙니다. 오 교수는 잠시 침묵하다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렇다면 역시 기면증으로 보고 약물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겠죠. 우리는 명확한 의학적 증거가 없는 문제를 다룰 수 없으니까요. 이 박사는 복잡한 심경으로 대답했다. 네, 하지만 약물 치료만으로 환자가 느끼는 불안이나 내면의 갈등이 정말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박사님, 의학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야 돼요. 우리 역할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치료를 제공하는 거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오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하게 답답한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자신이 가진 의학적 지식과 현실의 괴리가 처음으로 심각한 갈등으로 다가왔다. 지훈의 부모는 약물 치료를 계속하면서도 불안과 의문이 계속 커져만 갔다. 도대체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기면증이라는 병은 과연 맞는 진단일까? 하지만 병원 시스템 속에서 이런 질문들은 조용히 무시되거나 아니면 의학적 전문성이라는 벽에 부딪혀 사라져갔다. 지우는 환자였지만 사실상 그가 겪는 고통은 약물 치료라는 명목하에 철저히 무시된 채 의료진의 믿음과 판단 아래 놓였다. 결국 지훈과 부모는 병명을 붙이고 약물을 처방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의학적 진단과 치료 과정 속에서 환자 개인의 마음과 삶은 점점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었다. 오 교수는 다시금 검사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가 붙인 병명이란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리기 위한 이름표일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는 자신이 가진 연역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신념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었다. 그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며 다음 환자의 기록을 집어들었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다.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입니다. 일단 기면증이라는 진단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준혁 교수의 말투는 단호했다. 그의 손에는 깨끗하게 정리된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다. 검사 결과의 수치는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훈의 부모는 의사의 말이 도리어 더 큰 혼란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금세 깨달았다. 정상이라면 약은 왜 먹어야 하는 거죠?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오 교수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잠시 후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간결히 말했다. 정상이라 해도 증상이 있으니까요. 증상을 관리하는 게 치료입니다. 그의 답은 명쾌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석연치 않았다. 지훈의 아버지는 다시 질문하려 했지만 의료진의 바쁜 움직임과 무표정한 표정에 압도되어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들은 병실로 돌아와 아들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침대 위에 무력하게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멍했다. 부모는 혼란스러웠다. 약을 먹으면 정말 나아지는 거겠죠? 어머니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는 듯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문제는 약을 먹는다고 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날부터 지우는 처방받은 약을 먹기 시작했다. 약물은 빠르게 몸에 작용했다. 그는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의식은 점점 흐려졌다. 몸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듯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꼭두각시 인형이 된 것처럼 약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지우는 약을 먹을수록 자신이 점점 지워져 가는 듯한 두려움에 빠졌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고통을 설명하려 할 때마다 의사와 부모는 똑같은 말만 반복했다. 약을 꾸준히 먹으면 좋아질 거야. 조금만 참아. 그 누구도 지훈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병원의 모든 사람들은 지훈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풀려는 듯 했지만 사실 그 미스터리는 지훈의 몸과 증상만을 둘러싼 것이었다. 누구도 지훈이라는 사람의 마음이나 느낌, 그가 겪는 두려움과 혼란을 살펴보지 않았다. 병원의 시스템 속에서 의사들은 증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곧 치료라고 믿었다.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거나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너무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영역이었다. 약물로 증상을 통제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결국 지훈과 그의 부모는 점점 더 큰 미궁 속에 빠졌다. 정상이라는 말과 약물이 만들어내는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길을 잃었다. 이 문제에 대해 질문하면 할수록 더 깊은 혼란만이 찾아왔다. 어느 날 밤, 지훈은 침대 위에서 흐릿한 정신으로 천장을 응시했다. 그의 눈가에는 작은 눈물이 맺혔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물어보지 않지? 나는 진짜 어떻게 해야 하지? 지훈의 작은 목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한 채 병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병원이 만들어낸 치료라는 이름의 미스터리는 이제 지훈의 마음 깊은 곳에 더 큰 상처를 남기며 조용히 퍼져가고 있었다. 황심소 심리 미스터리 소설 연작 그 증상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제2부 병명이라는 이름의 함정. 서울대학교 병원의 진료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긴 테이블 위에 놓인 여러 장의 임상 보고서를 신경과 오준혁 교수는 천천히 다시 넘겨보았다. 이 보고서에는 지훈이 겪고 있는 모든 증상과 처방된 약물들이 정리돼 있었지만 보고서를 읽을수록 오 교수의 얼굴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모든 검사가 정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죠? 오 교수는 마주 앉은 이현우 박사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 박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답했지만 그의 눈빛 역시 불안했다. DSM-5 기준으로 보면 분명 신체 증상 장애입니다. 하지만 처방된 에스시탈로플람이나 듀록세틴이 효과가 없다는 건 이상하죠. 사실 이런 경우 마음의 문제라는 것도 분명히 고려해야 하는데 이 박사의 말끝은 흐려졌다. 병원 내부에서는 약물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약물을 통해 명료한 결과를 얻는 것이 의사들에게 가장 중요했고 그 외의 접근은 암묵적으로 무시되거나 배척되었다. 이때 전공의 박지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교수님, 사실 지훈이는 약을 먹을수록 증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각과 더불어 자해 충동까지 호소하고 있어요. 약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 같아요. 오 교수는 짧게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약을 빼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체적인 증상을 관리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이 박사가 조용히 반박했다. 문제는 우리가 계속 신체 증상만 관리하려 한다는 겁니다.
환자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명백히 약물로 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마음의 문제를 계속 무시하면 지훈이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질 겁니다. 오 교수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이 박사님, 마음의 문제라는 걸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건 검사 결과, 약물 효과 이 두 가지뿐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진료실 전체를 가득 채웠다. 전공의 박지영은 눈치를 보며 조용히 보고서를 다시 훑었다. 완벽하게 정리된 임상 보고서 위에는 약물 치료의 용량과 기간이 깔끔하게 기재돼 있었지만 정작 환자의 절박한 외침이나 내적 갈등은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다. 며칠 후 지우는 다시 진료실에 들어섰다. 그는 수척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생기가 없었고 몸은 약물로 인해 심하게 지쳐 있었다. 오 교수는 형식적으로 물었다. 약 잘 먹고 있죠? 증상은 어때요? 지우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약을 먹으면 오히려 더 이상해져요. 자꾸 이상한 게 보이고 무섭고 숨이 막혀요. 오 교수는 잠시 침묵한 뒤 다시 형식적인 어투로 말했다. 네, 일단 약물 용량을 조금 조정해 볼게요. 곧 좋아질 거예요. 지우는 힘없이 진료실을 나서며 생각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치료일까? 약은 점점 나를 병들게 하는데 왜 아무도 이건 보지 않는 거지? 그가 떠난 진료실에서 이현우 박사는 오 교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환자의 고통을 약물로만 통제하려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오 교수는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답했다. 우리에게는 이 보고서하고 약물뿐입니다. 다른 길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거죠.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완벽한 임상 보고서는 테이블 위에서 아무런 해답도 주지 못한 채 조용히 놓여 있었고 지훈의 진짜 아픔은 여전히 미지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오준혁 교수는 진료실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환자 파일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이미 MRI, CT, EEG 등 수십 장의 검사 결과들이 그의 책상 위에 널려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답답함을 떨칠 수 없었다. 모든 결과가 정상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오 교수는 무겁게 중얼거렸다. 그에게는 환자가 보여주는 분명한 신체 증상이 명확한 병명으로 정의되지 않는 상황이 견디기 힘든 혼란이었다. 병에 이름이 붙여지지 않으면 마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같은 찝찝함이 그의 내면을 계속 괴롭혔다. 이때 전공의 민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교수님, 환자의 증상이 명백한 기면증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기면증 진단을 내리고 관련 약물을 적극적으로 써보는 게 어떨까요? 오 교수는 잠시 멈추었다가 깊이 생각하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일리가 있지. 이미 간질발작으로 치료를 시도해봤지만 효과가 없었으니까 기면증으로 분류하고 약물을 처방해서 경과를 한번 보자고. 결국 지훈의 기록에는 기면증 의심 환자라는 새로운 병명이 추가되었고 곧바로 관련 약물이 처방되기 시작했다. 오 교수는 부모를 진료실로 불러 차분한 어조로 설명했다. 환자의 증상이 지금 기면증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병은 명확하게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인데요. 약물 치료로 증상 조절이 가능해요. 오늘부터 메틸페니데이트 아침마다 20mg씩 처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작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클로나제팜을 매일 밤 1mg 투여하는 걸로 진행할게요. 지훈의 부모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 약들은 안전한 건가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오 교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모든 약물에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지금으로선 증상을 억제하는 게 우선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발작을 멈추는 거니까요. 꾸준히 복용하면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지훈의 어머니는
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에게 말했다. 정말 약으로 좋아질까? 병명을 붙이고 약을 처방하면 해결되는 거 맞을까? 아버지는 말없이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의 내면에서도 비슷한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약물 치료를 시작한 지우는 점점 더 몽롱한 상태에 빠졌다. 몸은 더 무거워졌고 현실감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가 느끼는 내면의 아픔이나 혼란은 점점 약물의 두꺼운 장막 속에 가려졌다. 정신건강의학과 이현우 교수는 이런 상황을 보고 조심스럽게 오 교수의 방을 찾아가 말했다. 오 교수님, 지윤이의 증상이 약물로 통제는 될지 모르겠지만 환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지훈 군의 내면적 상태를 좀 더 깊이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 교수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박사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환자의 증상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병명으로 정리를 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환자는 그저 혼란 속에서 방치되는 거예요. 이현우 교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진료실을 나서면서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다. 병명을 붙이고 약물을 처방하는 순간 환자의 내면적 문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여러 번 경험해왔다. 정말 이게 치료인가? 아니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함정에 빠진 건가? 지훈의 상태는 겉보기에는 안정되는 듯 했지만 그의 내면에서 고통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아무도 그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병원이 정한 이름 속에서 지훈은 점점 더 길을 잃어가고 있었다. 서울대병원을 퇴원한 후 지훈의 상태는 더욱 불안정해졌다. 약물 치료는 지속됐지만 발작 증세는 점점 빈번해졌고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지훈의 표정과 행동은 점차 무기력하게 변해갔다. 학교에서의 생활 역시 더는 정상적이지 않았다. 친구들은 지훈을 피했고 교사들은 그의 증상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훈의 부모는 매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지훈의 어머니는 다시 이현우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교수님, 지윤이가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교수는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최근 신경과 오준혁 교수와의 협진 과정에서 느낀 한계와 무력감을 떠올렸다.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인데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상 증상. 그는 잠시 침묵한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재로선 저희 병원에서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처방이 없습니다. 검사와 약물 치료가 분명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요. 어머니의 숨소리가 순간 떨렸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가 계속 아파하고 있는데. 이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잘 아는 소아 청소년 전문의가 있는데요. 이름은 김미정 원장이고 종로에 아픔 해방의원이라는 작은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청소년기의 발달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요인을 함께 다루는 접근으로 많은 성과를 내신 분이에요. 의학적 증상만 보지 않고 아이의 내면적인 갈등이나 마음의 문제를 파악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병원에서 해결 못한 문제를 작은 의원에서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는 목소리였다. 이 교수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병원의 의료 시스템이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김 원장은 몸과 마음의 연결을 보는데 뛰어난 의사예요. 지훈이 같은 사례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지훈의 부모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종로의 작은 의원을 찾아갔다. 아픔 해방 의원은 크지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감도는 곳이었다. 기다리는 동안 지훈의 부모는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잠시 후 진료실에서 부드러운 미소를 띤 김미정 원장이 나와 부모를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지윤이 부모님 맞으시죠? 들어오세요. 진료실에서 김 원장은 서울대병원에서 보내온 검사 결과지와 처방전 기록을 꼼꼼히 살펴본 후 지훈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김 원장은 지훈의 얼굴을 보며 다정히 물었다. 지윤아, 최근에 네가 마음이 힘들었던 일이 있었니? 네가 지금 가장 걱정되거나 힘든 게 뭐니? 지훈은 처음엔 아무 말 없이 바닥만 쳐다보았다. 하지만 김 원장의 편안한 분위기와 진심 어린 태도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미안하고 부모님한테도 죄송해요. 약을 먹어도 자꾸 쓰러지고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김 원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훈아, 네가 가진 이 증상은 어쩌면 너의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지도 몰라. 너의 마음이 겪는 어떤 아픔이나 갈등이 몸을 통해 표현되는 것일 수도 있단다. 우리 함께 네 마음의 이야기를 찾아보자. 지훈의 부모는 김 원장의 말을 들으며 놀라움과 희망이 섞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처음 듣는 느낌이었다. 진료를 마친 뒤 의원을 나서며 지훈의 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필요했던 건 이런 접근이었을지도 몰라. 지훈이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 줄 사람 말이야. 지훈과 부모는 이날 처음으로 병명이 아닌 지훈이라는 아이의 마음 그 자체를 바라보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 지훈이 진료실에서 나간 후 이현우 박사는 진료실 책상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중 김미정 원장의 번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전화를 걸었다. 미정아, 나 현우야. 잠깐 네 의견을 묻고 싶은 환자 사례가 있어서 말이야. 잠시 후 종로구의 조용한 카페에서 이현우 교수와 김미정 원장이 마주 앉았다. 이 박사는 김 원장에게 지훈의 사례를 가능한 상세히 설명했다. 검사 결과상 모든 신경학적 지표가 정상인데 탄력 발작 증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내 경험으로 볼 때 분명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나 호르몬 불균형 때문일 텐데 아무리 약물을 조정해도 오히려 더 악화되는 상황이야. 이현우 교수는 자신의 진단에 강한 확신을 가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신체 증상이 이렇게 심하게 나타난다면 분명 뇌나 신경계에 우리가 놓친 문제가 있을 거야. 뭔가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 하는 건 아닐까? 김미정 원장은 잠시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듣다가 이 박사를 바라보았다. 현우야, 너는 항상 명확한 데이터와 뇌 기능의 문제로 환자를 이해하려고 하지. 그런데 만약 환자의 몸이 아니라 마음이 직접 몸의 증상을 일으키고 있다면 어떨까? 네가 보고 있는 이 탄력 발작이라는 증상이 사실 마음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라면? 이 박사는 한순간 멈칫했다. 그는 진지하게 김 원장의 얼굴을 바라보며 질문했다. 그럼 마음의 문제라는 말이야? 하지만 그런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나 뇌의 화학적인 변화로 설명되는 거 아니야? 김 원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 네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너는 환자의 마음을 보지 않고 데이터만 봐. 내가 말하는 마음이란 환자가 살아온 삶에서 어떤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형성된 믿음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이 몸을 통해 표현된다는 의미야. 이런 문제는 약으로 덮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박사는 무언가 낯설고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지금까지 그가 믿고 따라왔던 명확한 의학적 패러다임과 김 원장이 말하는 접근법은 너무나 달랐다. 그럼 넌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겠다는 거야? 지훈이의 마음을 읽는 거야. 지금 지훈이에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지, 무슨 일이 지훈이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지 말이야. 그 아이가 자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을 얼마나 억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 이 박사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으로 되물었다. 그러니까 지훈이의 병이 마음 때문이라는 걸 네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김 원장은 차분하고 분명한 어조로 답했다. 지훈이와의 짧은 대화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 지훈이는 자신의 몸이 아니라 친구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강력한 불안을 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어. 너희는 그 증상을 약으로 덮으려고 했지만 마음은 절대 약으로 덮을 수 없어. 이 박사는 깊은 혼란과 고민에 빠졌다. 김 원장이 말하는 방식이 비과학적으로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방식이 어쩌면 환자의 진정한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빠졌다. 미정아, 나도 지훈이의 사례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하지만 내 방식에선 이게 최선이었어. 네 방식으로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다면 나는 그걸 막을 이유가 없어. 한번 네 방식을 시도해봐. 김 원장은 안도하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 현우야. 네가 열어준 이 가능성을 헛되이 하지 않을게. 두 사람은 각자의 믿음과 의학적 접근 방식이 달랐지만 서로가 환자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믿음을 공유하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이 박사는 조용히 생각했다. 어쩌면 의학이란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이 아니라 환자마다 다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다. 늦은 오후의 서울대병원 의국에는 무거운 침묵과 불편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신경과 오준혁 교수의 책상 위에는 지훈의 두꺼운 진료 기록이 펼쳐져 있었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정신건강의학과 이현우 박사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오 교수님, 다시 한번 지훈 군 이야기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지만 도무지 해결이 나지 않아서요. 오준혁 교수는 지친 표정으로 안경을 벗으며 손으로 눈가를 비볐다. 이 박사님,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해봤잖아요. MRI 해봤지, EEG 해봤지, CT 해봤지, 수면 다원 검사까지 모두 정상이에요. 게다가 현재 기면증하고 탄력 발작으로 진단 내려서 약물 치료 진행했는데 증상 자체는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잖아요. 이 이상 무엇을 더 원하는 거죠? 이 박사는 신중하게 다시 말을 꺼냈다. 문제는 통제되는 게 아니라 통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닐까요? 지훈이는 약물을 먹으면서 매일 몽롱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은커녕 일상조차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정말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상태입니까? 오 교수는 목소리를 높이며 단호히 말했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명확한 신경학적 이상이 없는 환자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증상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겁니다. 저는요, 저희가 의학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했다고 믿어요. 이 박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오 교수님, 제가 보기에 지훈이의 상태는 단순히 뇌나 신경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훈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ADHD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해왔어요. 그로 인해 스스로를 결함 있는 아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약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지금의 증상을 만든 것일 수도 있어요. 오 교수는 다시 안경을 쓰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 말씀이 지금 바로 문제예요. 정신과에서 이야기하는 불안, 두려움 같은 것들은 수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정확한 데이터와 명확한 병리학적 근거로 환자를 다뤄야 되는데, 마음, 기억 같은 불확실한 개념에 매달릴 수는 없어요. 이 박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자신도 지금껏 정신의학에서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과 뇌의 기능장애로 모든 정신적 문제를 설명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사례는 그가 지닌 모든 믿음을 흔들고 있었다. 오 교수님, 저 역시 똑같은 고민과 갈등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약물 치료나 명확한 병명 진단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는 듯 합니다. 최소한 이 아이가 처한 삶의 정황과 내면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교수는 단호히 일어나며 정리했다. 미안한데요. 저는 그런 접근법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의학자지 철학자나 상담사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은 명확한 병리를 찾아서 치료하는 겁니다. 그 이상을 하려는 순간 저희는 저희 전문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박사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방을 나서면서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생각했다. 오 교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 자신이 느끼는 의구심과 혼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전문성을 넘는 일일까? 복도를 걸으며 그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지훈을 떠올리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의료진이 가져야 할 진정한 질문이 무엇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그는 씁쓸한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장기화된 위기감으로 모두가 지쳐가고 힘들어하는 시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용기 내어 변화를 만들고 발전,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은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사람인지,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자신을 뚜렷이 할 때 두려움 없이 힘든 시간을 헤쳐나가며 성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WPI 성격 검사를 만드신 황상민 박사님에게 당신의 특성과 마음, 성장, 발전에 대한 코칭도 받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에게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WPI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여 인생 성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 보세요. 언택트 시대에 맞춤으로 전 과정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WPI 워크숍. WPI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여 당신 인생의 성공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WPI 초급 과정 워크숍,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황심소 심리 미스터리 소설 연작 그 증상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제3부, 약에서 벗어난 마음의 여정. 아픔해방의원의 상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지훈의 부모는 지훈의 옆에 앉아 긴장된 표정으로 김미정 원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 원장은 잠시 지훈의 병원 기록과 약물 처방 내역을 다시 한번 천천히 훑어본 후
지훈을 향해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너는 지금까지 여러 약을 써왔지만 상태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들어졌지? 지훈은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약을 먹으면 처음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약 때문에 더 멍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게 돼요. 김 원장은 깊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문제야. 몸이 보내는 이 강력한 신호를 약물로 억지로 누르면 몸과 마음 모두 더욱 힘들어지고 결국 고통은 반복될 뿐이야. 지훈의 어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원장님, 약을 갑자기 끊으면 아이의 증상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지훈인 약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데요. 김 원장은 이해한다는 듯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 그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약물을 통해 증상을 관리하는 건 임시 방편일 뿐이지 진정한 치료가 아닙니다. 지금 지훈이에게 필요한 건 자기 마음의 아픔을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제가 제안하는 단약 프로그램은 무조건 약을 끊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약을 끊으면서 동시에 자기 마음과 마주하고 그 마음을 제대로 읽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훈은 긴장한 얼굴로 김 원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약을 끊으면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제가 진짜로 나아질 수 있나요? 김 원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지훈아, 네가 지금까지 겪은 아픔은 네 마음이 너에게 보내는 간절한 메시지였어. 약물에 기대면 너의 마음을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돼. 이제부터는 너 자신과 마주할 용기가 필요해. 쉬운 길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지훈은 긴 침묵 끝에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어요. 더 이상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 마음의 아픔을 직접 마주하고 싶어요.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부모는 놀라움과 걱정이 교차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다. 하지만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와 표정에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강한 의지를 발견했다. 김 원장은 밝은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약물 대신 매일 규칙적인 생활관리와 운동, 그리고 WPI 심리상담을 병행할 겁니다. 지훈이 스스로 자신이 겪는 마음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힘을 키우는 과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지훈과 부모는 김 원장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약에 기대어왔던 지난 시간이 만든 깊은 두려움과 불안을 완전히 떨칠 수는 없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진짜 문제의 본질과 마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훈은 상담실 문을 나서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마음이 만드는 이 아픔이 정말 끝날 수 있을까? 그의 가슴은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작은 희망이 섞여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이제부터 그는 약물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찾아가는 미지의 여정 위에 서 있었다. 지훈은 아픔해방의원의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김미정 원장의 단호한 권유로 약물을 중단한 지 이제 사흘째였다. 처음엔 그저 약을 끊으면 단순히 몸이 가벼워질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다. 지난 1년간 지훈이 복용한 약물들은 신경과 정신에 작용하는 강력한 성분들이었다. 처음에는 기면증과 탄력 발작의 진단으로
각성제 성분의 모다피닐이 처방되었고 집중력을 높이고 불안을 완화한다며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SSRI 계열의 에스시탈로프람이 추가되었다. 여기에 밤마다 찾아오는 심한 불면과 불안을 다스린다며 항우울제인 알프라졸람, 심한 날에는 수면 유도제 졸피뎀까지 처방되었다. 처음 이 약들을 먹었을 때는 지운의 증상이 나아지는 듯 보였다. 발작은 줄었고 잠도 잘 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운의 몸과 마음은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변해갔다. 에스시탈로프람 복용량이 늘어나자 두통과 메스꺼움이 반복됐고 알프라졸람 없이는 학교 생활을 하기가 힘들었다. 아침이면 몸이 돌처럼 무거워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하루 종일 졸리고 무기력해졌다. 졸피뎀을 먹고 잠든 다음 날엔 마치 기억이 사라진 듯 전날 있었던 일을 제대로 떠올릴 수도 없었다. 지훈의 몸은 어느새 약물에 길들여졌고 그의 생활은 약물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었다. 몸에 긴장이 풀리는가 싶으면 극도의 불안과 초조함이 엄습했고 눈앞에 벌레나 괴물 같은 환각이 나타나는 부작용까지 겪었다. 그러한 약물을 갑자기 끊어내는 과정은 지훈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잔혹한 싸움이었다. 첫날 밤부터 지훈의 몸은 심한 금단 증상으로 몸부림쳤다. 전신에 땀이 나고 구역질이 끊이지 않았으며 두통은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듯 견디기 어려웠다. 이틀째부터는 불안과 공포가 더욱 거세졌고 깊은 우울감과 절망에 휩싸여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몸은 계속 떨렸고 전신 근육에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반복됐다. 부모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다시 김 원장을 찾았다. 원장님, 정말 약을 끊는 게 맞는 걸까요? 애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김 원장은 이해한다는 듯 부모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지금 지윤이가 겪는 고통은 마치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이 중독에서 벗어날 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과 비슷합니다. 지윤이의 몸과 마음은 그동안 약물에 완전히 의존했던 겁니다. 이제 약을 끊는 것은 중독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짜 마음과 몸을 되찾는 과정이에요. 힘들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부모는 불안했지만 김 원장의 말을 믿고 지훈을 격려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매일 밤낮으로 지훈 곁에서 지켜보며 그의 고통스러운 싸움을 함께 견뎠다. 금단 증상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갈 무렵 지훈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깊이 숨겨져 있던 분노와 좌절의 감정들이 약물이 사라지자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스스로와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고 피하고 싶었지만 김 원장은 그런 지훈을 끝까지 곁에서 지지하며 말했다. 지훈아,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두려움은 오랫동안 네가 외면했던 너의 진짜 마음이 보내는 신호야. 이제는 피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거야. 네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네 몸도 네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어.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김 원장과 함께하는 단약 프로그램은 단순히 약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의 진짜 마음과 아픔을 덮어왔던 약물의 베일을 벗겨내고 진정한 자신의 마음과 만나는 과정이었다. 그는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자신의 감정을 일기장에 하나씩 기록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일 밤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 고통의 순간을 견디며 자신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약 없이도 난 나아질 수 있어. 내 마음과 몸은 분명 나아질 거야. 몇 주가 지난 후 지훈은 서서히 몸과 마음이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몸은 더 이상 극심한 통증이나 불안에 시달리지 않았고 마음의 짐도 조금씩 덜어졌다.
약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지우는 이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조금씩 키우고 있었다. 김 원장은 밝게 웃으며 지훈을 격려했다. 지훈아, 정말 잘하고 있어. 이제 너는 네 몸과 마음을 되찾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내딘 거야. 이건 네가 스스로 이뤄낸 값진 승리야. 지훈은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알았다. 약물을 통한 치료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이해와 마음의 탐구만이 자신이 겪은 모든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약물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고등학교 2학년 봄, 지훈과 그의 가족에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몇 년간의 악몽 같던 투병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전화벨이 불길하게 울려댔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예, 지훈이 엄마 맞아요. 무슨 일이시죠? 전화기 너머에서 담임교사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흘러나왔다. 지훈이 어머니, 요즘 지훈이가 학교에서 너무 이상해요. 수업 중에 갑자기 잠들고 때론 이름을 불러도 못 듣는 듯 멍하게 있어요. 혹시 몸이 안 좋거나 집에서 문제가 있나요? 어머니는 무릎에서 힘이 풀려 내려앉았다. 이미 지나갔다고 믿었던 예전의 악몽이 선명히 되살아났다. 아버지 역시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의 부모는 지훈과 함께 서둘러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한 그들은 여러 가지 익숙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MRI 검사실의 싸늘한 공기, 이의지 전극을 붙이던 간호사의 무표정한 얼굴이 과거의 불쾌한 기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다. 검사 결과지를 들고 나타난 신경과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훈이 증상이 매우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입니다. 구조적으로도 아무 이상이 없고 신경 전달 물질 수치도 정상 범위예요. 어쩌면 기면증이나 탄력 발작 같은 심리적 요인일 수도 있으니 정신과 협진을 받아보세요. 정신과 진료실에 들어선 부모는 마음이 복잡했다. 담당 정신과 의사는 지훈의 얼굴을 살피며 질문했다. 지훈 학생, 최근 특별히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었나요? 지훈은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다시 병의 늪에 빠졌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결국 정신과 의사는 익숙한 약물 처방을 반복했다. 일단 아침에 모다피닐 200mg을 처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수면과 불안을 조절하기 위해 졸피뎀 10mg과 알프라졸람 0.5mg을 복용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부모는 다시 약물 치료의 끝없는 굴레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다. 과거의 두려움과 절망감이 부모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며칠 후, 지훈의 상태는 약물 복용에도 불구하고 더욱 나빠졌다. 밤마다 불면과 목유병 증세가 새롭게 나타났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지훈의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지훈이 눈을 뜬 채로 멍하게 서 있었다. 지훈아, 무슨 일이니? 지훈아! 어머니가 흔들어 깨우자 지훈은 정신을 차리며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나 왜 여기 서 있어? 내가 뭘 한 거야? 부모는 두려움과 혼란으로 그 다음날 즉시 세브라스 병원을 다시 찾았다. 의사는 목유병 증상이 약물의 부작용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다시 한번 처방을 조정했다. 하지만 부모는 그 순간 자신들이 반복적으로 빠져드는 이 미스터리한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병원 로비에서 지훈의 부모는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우리 지훈이 도대체 무슨 병일까요? 이렇게 약물에만 의존하는 치료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부모는 서로 마주보며 말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긴 고민과 끝없는 망설임 끝에 지훈의 부모는 다시 아픔 해방 의원을 찾았다. 의원 내부는 여전히 은은한 약초 향기와 차분한 조명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늑한 분위기조차도 부모의 무겁고 절박한 마음을 풀어줄 수 없었다. 상담실 문을 열자 김미정 원장은 미소를 띠며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미소는 불안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듯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지훈의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원장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단양 프로그램을 끝낸 다음에 지훈이가 회복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이거 이상 행동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수업 중에서 잠이 들질 않나. 집에서도 멍하니 서 있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고요. 병원 가서 검사도 더 다시 해봤는데 또 다 모든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김 원장은 잠시 그들의 말을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모님, 지훈이는 지금 병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이라는 프레임이 지훈이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어머니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김 원장을 쳐다봤다. 병이라는 프레임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김 원장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지훈이의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의사들은 몸에서 문제가 있거나 뇌에 화학물질에 이상이 있다는 전제로 접근했습니다. 뇌파, MRI, EGG 이런 검사들을 반복했고 약물로 증상을 억제하려 했죠. 하지만 지훈이는 자신의 아픔을 스스로 이해하거나 다룰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결국 지훈이로 하여금 자신의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신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김 원장의 차분한 설명에 부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모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제가 처음 이 의원을 열었을 때 저 역시 의사로서 몸의 증상을 없애는 데만 초점을 맞췄어요. 통증이 나타나면 진통제를 처방하고 심리적인 증상에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썼죠. 하지만 점점 깨닫게 됐어요. 환자들이 다시 찾아오고 약이 증상을 억누를수록 환자의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하면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는 긴장된 눈빛으로 김 원장을 바라봤다. 김 원장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사실 이현우 박사님이 저를 찾아온 이유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이 박사님도 병의 원인을 뇌의 화학적 불균형이나 신경학적 이상으로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런 접근이 결국 한계에 부딪혔고 저를 찾아오게 됐죠. 이 박사님도 스스로 말했죠. 내가 배우고 믿었던 모든 것이 결국 환자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이죠. 부모의 표정에는 점점 진지한 변화가 생겨났다. 아버지는 마치 조각난 퍼즐 조각들이 천천히 맞춰지는 듯한 표정으로 질문했다. 그러면 지훈이의 진짜 문제는 도대체 뭔가요? 김 원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이가 겪는 문제는 단순히 병이 아닙니다. 지훈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갈등이나 억압된 감정들이 표출되는 것이죠. 지훈이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마음의 아픔이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증상은 계속 반복될 뿐이에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김 원장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지윤이에게 필요한 건 병을 없애는 약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분야의 전문가이자 심리학자인 황상민 박사님의 WPI 심리 상담을 접하면서 큰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직접 셜록 홈즈의 왓슨 박사가 된 느낌으로 황 박사님과 함께 환자들의 마음을 탐색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김 원장의 말에 호기심과 기대가 섞인 눈빛을 보냈다. 황 박사님은 마치 셜록 홈즈처럼 환자의 마음속에 숨겨진 진짜 문제를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가 제시하는 WPI 심리 상담은 환자의 아픔을 약물로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자기 마음의 정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돕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 환자는 자신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고 몸의 증상에서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김 원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지훈이를 진짜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을 만나야 합니다. 황상민 박사님, 셜록 황을 만나보세요. 그분과 함께 지훈이의 마음의 미스터리를 탐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부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김 원장을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에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희망의 빛이 피어나고 있었다. 마침내 지훈의 아픔에 대한 진짜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김 원장과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훈의 부모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지훈은 뒷좌석에 앉아 멍한 표정으로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었다. 차 안에 흐르는 음악 소리와 도로 위를 달리는 차의 소음만이 긴 침묵을 메우고 있었다. 한참을 가던 중 갑자기 어머니가 라디오의 볼륨을 높였다. 라디오 속에서는 한 심리학자의 인터뷰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아픔이나 증상이 생기면 무조건 검사를 하고 약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음의 문제를 몸의 병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박사님, 심리적인 원인이란 건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자의 질문에 심리학자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마음이 겪고 있는 갈등과 억압된 감정, 심지어 자신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든 자기 정체성의 문제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현대의학에서는 아직도 이런 마음의 문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약물이나 수술로 없애려고 할 뿐이죠. 어머니는 조용히 아버지에게 물었다. 지금 말하는 이 사람이 그 황 박사님 아니에요? 아까 김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분 말이에요. 아버지는 긴장한 듯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진행자는 심리학자를 다시 소개했다. 오늘 저희가 만나고 있는 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마치 탐정 셜록 홈즈처럼 읽어낸다는 의미로 셜록 황이라고 불리는 황상민 박사님입니다. 박사님, 많은 사람들이 박사님의 WPI 심리상담 모델이 독특하고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방법인가요? 황 박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확신과 진지함이 느껴졌다. WPI는 단순히 증상을 없애기 위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이 방법은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무엇이 진짜 아픔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신체적 증상을 병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병이 아니라 마음의 신호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 신호의 의미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지훈의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했다. 마음의 신호? 그게 정말 가능한 걸까? 그러나 어머니는 황 박사의 말에 희망이 담긴 눈빛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라면 지윤이의 아픔을 정말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집으로 돌아온 부모는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지며 셜록 황상민 박사에 대한 자료를 검색했다. 유튜브 영상에서 그는 내담자의 미세한 행동이나 말투를 관찰하고 마치 소설 속 셜록 홈즈가 단서를 찾아 사건을 해결하듯 정확히 심리적 갈등을 찾아내고 있었다. 영상에서 황 박사는 어느 내담자를 향해 말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이 아픔은 사실 병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외면하고 억압한 결과로 나타날 신호일 뿐이에요. 몸이 보내는 이 신호를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몸은 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영상을 보던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지금까지 뭔가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만 갔던 것 같아요. 지윤이가 지금 겪고 있는 것도 어쩌면 병이 아니라 황 박사님 말씀처럼 마음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다. 그 역시 지은의 몸에서 아무 이상을 찾지 못했던 수많은 의사들과 병원들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방법이 실패했어요. 이제는 진짜로 지윤이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해요. 한 번이라도 지윤이의 마음을 제대로 봐줄 사람을요. 아버지는 마침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셜록 홈즈든 아니든 우리는 한번 믿어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지훈의 부모는 황상민 박사의 상담실 문을 두드리기로 결심했다. 지훈의 아픔을 병이라는 프레임으로만 보았던 지금까지의 모든 접근법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또 다른 미스터리를 탐구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 미지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부모는 지훈의 진정한 아픔의 정체를 찾아줄 단 하나의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황심소 심리 미스터리 소설 연작 그 증상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제4부 마음의 문을 열다 진짜 자신과의 만남. 상담 예약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지훈의 부모는 WPI 심리상담센터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문 뒤에서는 과연 어떤 대화가 펼쳐질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동안 다녔던 병원의 차갑고 사무적인 분위기와는 다르게 상담실 문을 열자 편안하면서도 신비로운 느낌이 그들을 감쌌다. 방 안은 마치 도서관처럼 책들이 빽빽하게 꽂힌 커다란 책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은은한 향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상담실 한가운데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편안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입니다. 오늘 오시기까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용기를 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는 황 박사 앞에 앉자마자 긴장된 표정을 숨길 수 없었다. 황 박사는 부모의 얼굴을 차분히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네, 부모님. 그동안 마늘병원을 다니시면서 진짜 힘드셨죠? 아마 지원인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동시에 누구도 정확히 문제를 이야기해주지 않아서 답답하고 불안하셨을 겁니다.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놀라 물었다. 어떻게 저희 마음을 그렇게 정확하게 아시나요? 황 박사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을 감추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몸과 표정은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두 분의 표정과 자세에 담긴 무력감과 불안, 그리고 작은 희망까지 보이니까요. 황 박사의 말에 부모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 순간 그들은 의사라는 사람들 중 처음으로 자신들의 진짜 마음을 읽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황 박사는 다시 천천히 말을 이었다. 지훈이는 ADHD나 우울증, 기면증 같은 병명을 붙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지훈이는 몸을 통해 나는 결함이 있는 존재다, 문제가 있는 존재다 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지훈의 어머니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단지
아이가 아프다고만 생각했지,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진지하게 바라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왜 아픈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빨리 약을 써서 증상이 없어지기만을 바랐어요. 황 박사는 깊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게 현대의학이 자주 범하는 실수죠.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않고 증상만 없애려고 약을 씁니다. 하지만 아픔은 그 자체로 메시지입니다. 지훈이의 몸은 부모님과 본인이 외면했던 마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메시지가 도대체 뭔가요? 저희는 정말 아이한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황 박사는 조용히 부모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지훈이는 오랫동안 나는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아이라는 생각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었어요. 특히 어릴 때 ADHD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면서 약을 먹어야만 정상이라고 믿게 된 거죠. 그때부터 약을 먹지 않으면 자신이 부족하고 결함이 있는 존재라는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무거운 자책감으로 가슴이 막혔다. 정말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황 박사는 다정하게 말을 이었다.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지훈이 자신이 가진 마음의 정체를 정확히 알리 차리는 것입니다. 지훈이가 나는 문제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믿음을 스스로 마주하고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가 약이나 의사의 진단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돕는 거죠. 부모는 긴 침묵 속에서 황 박사의 말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였다. 그 순간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한 인간으로서의 지훈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직 환자로서만 아이를 보았던 자신들의 마음이 깊이 부끄러워졌다. 황 박사는 부모의 표정에서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부모님, 이 과정은 분명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훈이는 자신이 가진 마음을 정확히 바라보는 순간부터 진짜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병이나 증상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부모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까지 겪었던 혼란과 무력감, 두려움이 조금씩 이해와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지훈의 증상과 아픔을 더 이상 병으로 보지 않고 마음이 보내는 신호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이 순간은 아픔을 넘어 지훈과 자신들의 진짜 마음을 발견하는 새로운 여정의 출발이었다. 황 박사의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지훈은 예상보다 훨씬 차분한 표정이었다. 상담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과 편안한 의자, 부드러운 조명이 지훈에게 낯설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황상민 박사는 편안한 미소로 지훈을 맞이했다. 지훈아, 너는 오랫동안 남들이 준 약을 먹으면서 살았지. 근데 네 마음은 그동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지훈은 고개를 들어 황 박사를 바라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전 제 마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픈 아이였으니까요. 이상한 아이였어요. 황 박사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너는 약을 먹으면서 스스로를 아픈 아이라고 믿게 되었어. 사람들은 너를 병이 있는 아이라고 불렀고 너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 근데 진짜 너는 아픈 아이가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지쳐버린 아이였던 거야. 지훈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 같았다. 그럼 저는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 거죠? 몸이 아픈 건 사실이잖아요. 황 박사는 지훈을 차분히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다. 맞아, 너의 몸은 아팠지. 그런데 몸이 아프다고 꼭 몸에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거든. 네가 가진 몸의 아픔은 사실 너의 마음이 너에게 보내는 신호였어. 네 마음은 계속 네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던 거야. 지훈은 잠시 말을 잃고 생각에 잠겼다. 이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제 마음은 뭘 원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냥 남들과 똑같아지고 싶었는데. 황 박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 지훈아. 네 마음은 남들과 똑같아지고 싶은 게 아니었어. 너는 오히려 남들과 다르고 특별하고 싶은 아이였지. 너는 사실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뿐이야. 너의 마음은 너 자신을 특별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감을 가지길 바랬어. 지훈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조금씩 눈물이 고였다.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황 박사는 온화한 표정으로 지훈을 응시하며 말했다. 지훈아, 넌 평범한 사람을 원한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되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야. 네가 정말로 원했던 건 있는 그대로의 너를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였어. 그 순간 지훈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움직였다. 그는 자신이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던 자신의 마음을 직면하게 된 것이다. 제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저는 그런 제 자신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황 박사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라도 생각해보면 돼. 너는 아픈 아이가 아니라 그동안 자신의 모습을 잊고 살았던 아이일 뿐이야. 약을 먹으면서 너의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할 필요가 없어. 이제 네가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살 준비가 된 거야. 지훈은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이 눈물은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을 발견한 기쁨의 눈물이었다. 상담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픈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였구나. 나는 그냥 나 자신을 만나고 싶었던 거구나. 지훈은 오랜만에 밝은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마음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자신의 인생을 기대하며 미소 지었다. 지훈의 변화는 확실히 있었다. 황상민 박사의 WPI 상담을 통해 자신이 문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일 수 있음을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곧장 완전한 치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가 마주한 새로운 자아인식은 마치 폭풍 속에서 잠시 드러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햇살과 같았다. 어느 날 아침 지훈은 등교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이 심하게 떨리고 가슴이 뛰는 증상을 느꼈다. 그는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그 감각을 참아내려 했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자신을 불렀을 때 지훈의 다리가 갑자기 힘이 풀려버리면서 책상 위의 책들이 쏟아지는 큰 소리가 교실 전체에 울렸다. 교실 안의 시선이 순식간에 지훈에게 쏠렸고 그는 수치심과 공포에 얼어붙었다. 선생님은 황급히 달려와 지훈을 부축하며 물었다. 지훈아, 괜찮니? 무슨 일이야?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다시 그 증상이 나타난 것 같다는 생각에 그의 머릿속은 온통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결국 그는 다시 양호실로 향해야 했고 어머니는 학교에서 급히 연락을 받고 달려왔다. 어머니의 얼굴에 다시금 드리워진 걱정과 불안은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다. 지훈아, 이게 무슨 일이야? 상담받고 좋아진 줄 알았는데 왜 다시 이런 거니? 지훈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을 다시 깊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나도 몰라요, 엄마. 진짜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예전처럼 아픈 거면 어쩌죠? 그날 저녁, 지훈의 부모는 심각한 표정으로 다시 서울대학교 병원을 방문했다. 오준혁 교수는 검사 결과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거 보세요.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거는 증명될 수도 없고 결국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아이는요, 분명한 기면증하고 탄력 발작 맞아요. 약물 치료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시금 흔들렸다. 이현우 박사는 오 교수의 진단에 공식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깊은 회의와 자책을 느꼈다. 그는 여전히 의학이란 이름 아래 몸의 증상만 다루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며칠 후 다시 아픔 해방 의원을 찾은 지훈의 부모는 김미정 원장 앞에서 고통스럽게 말했다. 김 원장님, 저희는 너무 혼란스러워요. 아이가 좋아졌다고 믿었는데 다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 보니 정말로 마음의 문제가 맞는 걸까요? 김 원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모님, 마음이 만들어내는 아픔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이 아픔으로 말하는 이유는 아직 지훈이가 스스로의 진짜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픔이 재발하는 건 지훈이가 더 깊이 숨어있는 내면의 문제와 마주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녀의 말에 부모는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다. 과연 그들은 지훈의 아픔을 진짜 이해했을까? 지훈을 병으로 규정지었던 수많은 병원의 검사와 약물 처방 뒤에서 지훈이의 진짜 마음은 여전히 숨겨져 있는 것이었다. 몇 주 후, 다시 황상민 박사의 상담실에서 지훈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박사님, 저는 아직도 너무 혼란스러워요. 정말 제 마음이 문제인 걸까요? 아니면 다시 병원으로 가서 약을 먹어야 하는 걸까요? 황 박사는 지훈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지훈아, 네 마음이 문제라고 말하는 건 너를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너의 마음이 네가 계속 말을 걸고 있는 거야. 네가 듣기를 거부하면 몸은 계속 아픔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 이제 진짜 너의 마음과 정면으로 마주할 때가 된 거지. 지훈은 순간적으로 울컥하며 눈물을 흘렸다.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일이었음을 그는 이제야 분명히 알았다. 저는 언제쯤 진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전 너무 지쳤어요. 황 박사는 따뜻한 미소로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은 반드시 올 거야, 지훈아. 네가 너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너는 더 이상 너를 괴롭히는 아픔과 싸우지 않아도 돼. 그 아픔이 너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지훈은 눈물을 닦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오랫동안 외면했던 자기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을 끝까지 해내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야 분명히 알게 되었다. 황상민 박사와의 WPI 심리상담을 통해 지훈은 드디어 자신을 더 깊이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짜 자신과의 만남은 평탄치 않았다. 아픔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과 마주한 순간부터 오히려 그는 더욱 복잡하고 섬세한 마음의 미로를 헤매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지훈은 오랜만에 기분 좋게 일어나 등교 준비를 했다. 그는 거울 앞에서 밝게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괜찮아. 난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내 마음을 이해했어. 하지만 그날 오후 수학 수업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증상을 느꼈다. 심장이 크게 뛰고 머리가 핑 돌기 시작했다. 지훈은 다시 예전의 공포가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책상을 붙잡았다. 이게 뭐지? 나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왜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수업 후 불안한 표정으로 지훈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라 물었다. 지훈아, 무슨 일 있었니? 모르겠어요. 전 정말 이제 괜찮아졌다고 믿었는데. 또 아프니까 너무 화가 나고 무서워요. 어머니는 즉시 서울대병원에 다시 연락을 하려 했지만 지훈은 단호하게 손을 들어
어머니를 멈추었다. 엄마,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다시 약을 처방받을 테고, 그러면 예전처럼 무기력한 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전 이제 더 이상 그 상태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한번 견뎌볼게요. 지우는 결연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동시에 강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 후로도 가끔씩 지훈에게는 갑작스러운 두통, 가슴 답답함, 손떨림과 같은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찾아왔다. 때때로 자신이 정말 제대로 치료받고 있는지 아니면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워지기도 했다. 어느 날 상담에서 황상민 박사에게 지훈은 진지하게 물었다. 박사님, 저는 언제쯤 완전히 좋아질까요? 저에게 일어나는 이런 증상들은 제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황 박사는 지훈의 말을 듣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지훈아, 진짜 너를 만나는 길은 언제나 굴곡이 많단다. 너는 오랫동안 너 자신을 외면하고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잖니? 그러니 네 마음이 바로 모든 것을 수용하기는 어렵지. 몸의 증상이 계속 나타나는 건 네가 아직 너 자신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는 신호야. 너 자신과 조금 더 깊이 만나봐야 돼. 지훈은 황 박사의 말을 듣고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상담 후 자신의 방에 돌아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내용으로만 가득 찼던 일기가 이제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오늘 또다시 몸이 아팠다. 하지만 난 이제 안다. 이건 내가 나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걸. 예전에는 그 메시지가 너무 두려워서 약으로 지우려 했지만 이제 난 나를 조금 더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는 그 아픔이 두렵지 않다. 그 아픔 뒤에 숨어있는 진짜 나의 모습을 만나는 일이 점점 더 기대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중요한 시험이 있던 날이었다. 시험 직전 또다시 손이 떨리고 현기증이 찾아왔다. 이번에도 지훈은 심호흡을 하며 자신에게 말했다. 이건 내 몸이 보내는 신호야. 내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스스로를 압박해서 그래. 난 이제 알았어. 이 순간 나는 완벽할 필요가 없어. 지훈은 마음속으로 자신을 위로하며 시험지를 받았다. 신기하게도 손떨림이 서서히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졌다. 시험이 끝난 후 친구가 물었다. 지훈아,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다. 너 오늘 시험 보기 전에 얼굴이 엄청 창백했어. 지훈은 밝게 웃으며 친구에게 말했다. 괜찮아. 이젠 내 몸이 말하고자 하는 걸 조금씩 알게 됐거든. 그날 집에 돌아온 지훈은 일기장에 또 한 번 써내려갔다. 처음으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몸이 반응한다는 걸 분명히 느꼈다. 내 아픔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게 해주는 안내자였던 거다. 그렇게 지훈은 마음과 몸의 연결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픔의 완전한 종말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훈에게 있어 아픔은 이제 그가 진정한 자신으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동반자였다. 부모 역시 이제야 비로소 아들이 걸어가는 길을 진심으로 믿고 응원하기 시작했다. 지훈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확신과 희망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것은 긴 어둠 속에서 마침내 찾아온 밝고 따뜻한 새벽과도 같았다. 서울대병원 강당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오랜 병원 생활 속에서 지친 얼굴을 한 환자와 가족들, 그리고 냉철한 표정의 의료진들이 모두 한 공간에 모여 있었다. 모두가 호기심과 의구심을 동시에 품고 있었고 몇몇 의사들의 눈빛에서는
날카로운 경계심마저 느껴졌다. 잠시 후 강단에 황상민 박사가 등장했다. 그의 얼굴에는 친근한 미소와 함께 차분한 자신감이 느껴졌다. 그가 입을 열자 강당안이 조용해졌다. 우리는 지금까지 몸의 문제를 파악하고 치료하는 데에만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몸과 마음은 결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단지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아파하는 존재입니다. 청중의 시선이 일제히 황 박사에게 쏠렸다. 우리는 그동안 마음을 무시하고 아픔을 오직 검사와 약물 처방으로 해결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런 방식으로 절대 치료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질병이나 고장난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연장 맨 뒤쪽에서 오준혁 교수는 팔짱을 끼고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정신과의 이현우 박사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청중 가운데 앉아있던 지훈과 그의 부모는 황 박사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여러분, 지훈이가 겪은 기면증과 탄력 발작의 진짜 원인은 뇌 속의 화학물질 이상이 아니라 스스로를 문제 있는 아이, 결함 있는 아이라고 인식한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몸의 증상으로 나타난 마음의 목소리였던 거죠. 황 박사는 이어서 말했다. 우리의 마음은 자신의 진짜 모습과 달리 세상과 타인이 붙여놓은 이미지에 얽매여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WPI 심리상담은 바로 그 숨겨진 마음을 정확히 읽고 자신이 누구인지 진짜 정체성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지훈의 부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은 이제야 아들의 마음이 가진 진짜 아픔의 정체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다. 강연이 끝난 뒤 황 박사는 무대에서 내려와 지훈과 그의 부모에게 다가왔다. 지훈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아들의 마음을 무시했는지요. 황 박사는 따뜻한 미소로 지훈의 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대답했다. 아버님,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마음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아픔이 즉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가 누구인지 알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길입니다. 황 박사의 말을 듣고 있던 지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알겠어요. 저는 더 이상 약이나 병원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제 마음을 만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오 교수와 이 박사는 묘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두 사람은 강당의 뒷문으로 나가 조용히 복도를 걷기 시작했다. 침묵을 깨고 이 박사가 입을 열었다. 오 교수님, 우리가 그동안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사람의 마음을 병과 신경물질 이상으로만 취급했던 건 아닌지. 오 교수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지훈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는 거는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병원을 나서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각자의 마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작은 변화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마음을 무시하고 몸만을 치료하려 했던 의료의 한계를 넘어 마음과 몸이 진정한 연결을 이루는 새로운 시각을 향한 작은 한 걸음이었다. 지훈과 그의 부모는 병원 밖으로 걸어 나오면서 손을 꼭 잡았다. 하늘은 밝게 빛나고 있었고 지훈의 얼굴에는 예전과는 다른 자신감과 희망이 가득했다. 그 순간 지훈은 비로소 자신이 긴 아픔의 터널 끝에서 진짜 자기 마음을 만나는 여정을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길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미소 지었다. 자신의 마음을 마주하고 그 아픔 속에서도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마음을 보는 법이었다.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황심소로 고민 사연을 보내주세요.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막힌 속 뻥 뚫어주고 답답한 고민을 해소해주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심소에서는 이런 주제를, 이런 삶의 다양한 고민이나 이슈를 다룹니다. 초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민, 학교 공부하기 싫은데, 학원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친구들이 저를 왕따시켜요. 우리 집 아이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학부모의 고민. 중학생 아이가 제가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너무 미워요. 성적이 떨어져요. 학교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중학생 고민이 고등학생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또 대학생의 고민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학 졸업하고 어디 취직할까요? 저는 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을까요? 이런 연애 문제, 인간관계 문제, 저는 꿈이 없어요. 꿈이 너무 큰데 현실이 달라요. 20대 30대 뭐 전 취준생이에요, 공시생이에요, 뭐 이러면서 제가 시험이 안 되는데요, 시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민들도 다루고 있고, 또 심지어는 직장 상사가 문제예요, 동료가 이상해요, 또 내가 계속 이 직장에 있어야 돼요. 저는 어떻게 저희 삶을 좀 더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나요? 그뿐만 아니에요.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결혼을 하자니 걱정, 안 하자니 걱정.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전 사기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자녀를 또 가진 부모들은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양육을 할까요? 40대, 50대, 60대 살아가면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제가 갱년기가 왔어요, 제가 힘이 떨어져요, 이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죽음이 두려워요.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양원에 보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고민까지 황심소에서는 다 다룹니다. 나도 참여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생각하는가 반응도 받고 싶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고요? 예, 황심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황심소에 대한 설명란에 들어가 보시면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오픈 채팅방 해가지고 링크가 있습니다. 이게 사연 제보를 하는 링크일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카카오톡으로 이 황심소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그 고민 사연도 올려도 되고, 이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 또 고민들, 궁금한 거 다 카카오톡 이 오픈 채팅방 단톡방에 여러분들의 궁금한 거를 바로 물어보고 또 바로 상담하듯이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 황심소 오픈 채팅방 참여하셔가지고 만들어가는 황심소 될 수 있기 바랍니다.